안녕하세요. 비욘디 박준표 PD입니다. 오늘 7시 방송은 대한가정의학회와 함께하는 물병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울 아산병원 가정의학과 손우성 교수님과 함께 잘못 알려진 의학상식 12번째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시청자분들께 인사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가정의학회, 서울 아산병원 가정의학과 손우성입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여러 번에 걸쳐서 잘못 알려진 의학상식 여러 가지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12번째 시간으로 한번 진행하게 됐습니다. 벌써 12번째가 됐어요. 그러니까요. 엄청 많이 시간이 빠른데 오늘도 좀 여러 일반인들이 가지고 계신 여러 오해나 그런 거를 진실을 파헤쳐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요. 시청하시면서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자유롭게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중간중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내용 바로 살펴보면서 어떤 내용을 지난번에 좀 다뤘는지 가장 먼저 복습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복습을 좀 하고 시작을 하죠. 네. 그래서 몇 번 복습한 내용인데 이제 그만큼 중요하니까요. 이상 지질 혈증이라 그러죠. 그 피 속에 콜레스테롤, 특히 나쁜 콜레스테롤 계통이 좀 많아서 이제 혈관이 조금씩 동맥경화도 일어나고 혈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나중에 막히면은 이제 심장에서 막히면 이제 협심증이나 그렇죠. 심근경색이 되고 이제 뇌에서 막히면은 이제 중풍이 되는 그런 콜레스테롤 질환에 대해서 이제 스타틴을 많이 쓰자 이걸 이제 그리고 몇 번 말씀드렸죠. The lower the better. 요즘은 그 LDL이라는 수치는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 제가 이제 하루 종일 외래 환자를 보면 한 80분 정도 되거든요. 네. 좀 더 넘을 때도 있고 뭐 적을 때도 있는데 꼭 하루 종일 외래를 보면은 꼭 한 분 정도는 잘 드시던 그 스타틴을 꼭 이제 중단하고 임의로 끊으시는 건가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쭉 이제 결과지를 보면은 계속 이렇게 하했었는데 갑자기 이제 LDL 그 나쁜 콜레스테롤 그 부분이 갑자기 빨갛게 뜨는 거죠. 그래서 네. 그리고 과거로 이렇게 그래프로 보면은 과거에 다 유지되다가 요번에만 이렇게 뛴 거죠. 네. 그러면 거의 뭐 예외 없이 잘 드시던 약을 안 드시는 거고 그래서 약 왜 안 드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뭐 이제 스타틴에 대한 어디서 또 이제 부정적인 그거를 맞다. 들으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래서 자기가 꼭 거기에 해당되는 것 같다. 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안 드시는 분들이 한 반쯤 되고 또 한 반 정도는 이제 무슨 뭐 한약 먹느라고 안 드셨다. 뭐 이제 뭐 딴 거 드시느라고 안 드시는 분도 있는데 하여간 아직까지도 그리고 또 그 틈새를 이용해서 또 그런 걸로 또 이렇게 막 조회수를 늘린달까? 이렇게 그냥 당연한 얘기를 하면은 좀 안 되니까 이렇게 특별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걸로 조회수 늘리시는 분도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타틴에 물론 부작용이 전혀 없다 이렇게는 아니지만 사실은 그런 모든 거에서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 세대에서 가장 많은 사람을 구한 그 혈관암 다 포함해서 가장 많은 사람을 구한 그 약이 스타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작용 뭐 조금 있을 수 있거나 뭐 그런 아니면 자기한테 뭐 특별하게 있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꾸준히 잘 드시라고 그래서 심근경색, 협심증, 뇌 중풍 이런 거 잘 막자는 거 오늘도 또 복습의 제일 첫 번째로 가져왔고요. 네. 그다음에 이것도 아직도 제 외래에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이제 처음 시작하기가 어려워요. 혈압약이랑 당뇨약을 이제 드셔야 됩니다. 고 얘기하면 자꾸 한 번 더 뭐 해보겠습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하는데 그래서 잘 되시는 분도 간혹 있지만 대부분은 다음번에 또 약 드시거나 또 한 번 미루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투약 시작만 조금 뒤로 미루는 그런 결과가 많이 오는데 이렇게 어려워서 그렇지 한 번 드시면 평생 꼭 먹어야 되는 건 아니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당뇨약은 일단 처음에는 수치가 너무 높아서 그게 이제 고혈당이 오래 가면은 이제 인슐린 저항성 같은 게 생길 수 있거든요. 네. 그럼 이제 호미로 막을 수 있었던 거를 이제 가래로 막아야 되는 그런
호미하고 가래하고 맨날 헷갈리게 하는데 하여간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서 초반에 좀 빨리 떨어뜨려 주는 게 좋고 선제 조치를 좀 빨리 하는 게 좋다. 예, 이거죠. 그래서 네. 일단 좀 떨어뜨려 놓고는 그 다음에 이제 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사실은 그 전보다 더 건강해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전까지는 그냥 그대로 살았는데 이제 당뇨 처음 돼서 이제 약으로 일단 떨어뜨린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식이요법도 하시고 운동도 막 규칙적으로 하셔서 그 전보다 더 건강해지시는 분들도 많고. 병행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좀 효과적인 전략일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네. 처음에는 꼭 이제 병행을 해야 되고 거기서 이제 그 비약물 요법만으로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는 습관이 되면은 네. 약을 조금씩 줄여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다 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을 특히 실망하지 마시고 일단 좀 그 주치의가 약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냥 일단 드시기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조금 더 한 번 정도는 노력해 볼 수도 있지만 좀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혈압은 그거보다는 조금 어렵죠. 왜냐면은 그냥 나이 들면서 올라가는 뭐 식습관 혈압이- 때문이 아니라 예, 그냥 혈압이 이제 나이 들면서 혈관이 누구나 조금 젊었을 때보다는 이제 동맥경화가 좀 오겠죠. 그러니까 네. 그것 때문에 저절로 올라가는 혈압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역전시켜서 오히려 떨어뜨려 가지고 약을 끊는다. 이거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지만 이것도 역시 하시는 분들이 있고 요거는 특히 뭐 스트레스 때문에 일시적으로 혈압이 올랐거나 갑자기 살이 쪄서 혈압이 좀 올랐다든지 아니면은 식생활을 뭐 외국에 나가게 돼서나 뭐 회사 때문에 뭐 식생활이 그냥 매식 위주로 회식 위주로 하다가 뭐 그만둔다든지 뭐 이런 이벤트가 있을 때는 조금 더 쉽습니다. 끊기가. 그래서 역시 혈압약이 제일 처음 시작하기가 어려워요. 또 두려움도 이것 많으시고 때문에 걱정도 혈압약 한 번 많으시니까. 먹으면 평생 먹어야 그렇죠. 된다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역시 혈관 건강을 위해서 앞으로의 혈관 건강을 위해서 조금 주치의가 시작하자 그러면은 그냥 그때 시작하시라고 그리고 꼭 평생 먹는 거 아니다 이것도 하고요. 그다음에 요건 지난 시간에 나왔었던 건데 골다공증이 옛날에는 우리가 골다공증에 들어가면은 그때 이제 치료 잠깐 하고 또 거기서 벗어나면 이제 의료보험도 안 되기 때문에 또 좀 쉬다가 또 나중에 보면은 골다공증 들어와 있으면 또 치료하고 뭐 이런 거를 반복했는데 요즘은 전체 병에 대한 패러다임, 병을 우리가 보는 관점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골다공증, 뼈 건강도 우리 스타틴 혈관 건강처럼 뼈 건강도 이제 평생을 두고서 이제 관리를 하자 이제 이런 쪽으로 바뀌었거든요. 약간 만성 질환처럼 관리를 해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청소년기랑 젊었을 때는 이제 땅을 딛는 운동 열심히 하고 편식하지 말고 그래서 칼슘 충분히 섭취하고 또 햇빛 열심히 받아서 바이타민 열심히 해서 뼈가 막 생성될 때는 열심히 해서 뼈를 튼튼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청년기, 장년기 지나고 이제 특히 여성분들 이제 폐경기랑 남성분들 한 60, 70이 돼서 뼈가 갑자기 약해지기 시작할 때는 네. 이제 골밀도 같은 거를 측정을 해 가면서 필요시에 약을 먹는데 그 약을 먹거나 주사를 맞는데 그거를 단순히 골다공증이 들어갔을 때 하고 빠지면 안 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장기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해서 이 약으로 좀 하다가 또 골다공증 약 중에는 또 부작용이 조금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 또 뭐 치아 치료하는 때 같이 못 쓰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 이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된다. 그것도 본인이 그냥 1년 됐다고 이제 그만 맞겠다 이렇게 안 하시고 하는 게 더 좋다는 말씀드리고. 네. 그다음에 요즘 유명한 주사들. 예.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김종환 교수가 나와서 지난 달에 와서 요요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또 아주 잘 설명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패러다임이 좀 바뀐 게 이제 여러 가지 다 해보고 마지막에 안 되면은 뭐 주사로 하자 이제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데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내에서 필요 없는 분들 꼭 체중 안 빼셔도 되는 분들이 비만이 이제 아니신 분들 네. 그런 분들이 체중 빼느라고 이걸 너무 많이 남용이죠. 네. 남용되기 때문에 이게 좀 이상한 주사, 뭐 마지막 좀 치료하면 안 되는 주사, 뭐 이렇게
인식이 돼가지고 그게 문제인데 사실은 굉장히 좋은 약입니다. 굉장히 좋은 주사고. 네. 그래서 특히 당뇨랑 같이 비만을 같이 가지고 계시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그 당도 좋아지고 또 체중도 빠지고 특히 지방이 많이 빠지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도움을 주기 때문에 오히려 당뇨 생긴 다음에 당뇨 치료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당뇨 전 단계 정도일 때에 근데 좀 비만이나 과체중일 경우에 그거 자체를 조절해서 당뇨를 아예 안 생기게 하는 이런 파라다임으로 이제 아마 갈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이 것들을 너무 이렇게 도외시하거나 이상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필요 없는 분들은 제발 좀 안 맞으셨으면 하는 거는 똑같고 근데 그분들 때문에 이 자체가 이상한 주사처럼 오해되는 경우가 네, 그렇게 치부되면 안 되겠다. 그 얘기를 지난번에 말씀드렸고 이번에 복습을 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왜냐하면 이게 앞으로는 또 국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고 뭐 비슷한 약들이죠. 근데 많이 나오면 이제 가격도 싸지고 하니까 네. 훨씬 좋아지겠죠. 그렇죠. 그리고 일부 제약회사 또 연구 잘하는 데서는 먹는 약으로 맞습니다. 또 요거 같은 걸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진짜 패러다임이 좀 바뀔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는 미리 지식을 좀 잘못되지 않게 가지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남용되는 뭐 일반인들이 사용한 남용을 제외하고선 정말 환자분들에겐 정말 좋은 약이다. 예. 그래서 본인이 막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의사 선생님이 권할 정도 되면은 그건 꼭 필요한 거겠죠. 알겠습니다. 조금만 더 보면 요거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제 그 비행기 안에서 사고 있었던 거 그거 얘기하면서 이제 같이 나왔던 내용인데 네. 요거 이제 중요한 거니까 이제 레드 플래그 이제 빨간 깃발 우리 뭐 퇴장도 하고 막 이렇게 올리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됐는데 이렇게 빨리 하라는 뜻으로 영어로 fast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이제 갑자기 얼굴에 감각이 이상해지거나 얼굴을 인상을 쓰고 싶은데 인상이 잘 안 써지거나 이런 부분이 있거나 시야 이렇게 눈을 보는데 이렇게 커튼이 쳐진다든지 뭐 그런 이렇게 한쪽 부분이 이렇게 까맣게 안 보인다든지 뭐 이런 부분이 생기는 거. 그러니까 요 페이스 하고 그러니까 요거만 먼저 하면은 페이스 그다음 얼굴에 그런 거 그다음 암은 이제 팔을 이렇게 올리거나 이렇게 쥐고 싶은데 이게 힘이 안 가는 거죠. 역시. 그러니까 운동 쪽에서 하고 싶은데 못 하는 거. 그다음에 말이 어눌해지는 거. 그다음에 이제 시간을 빨리 해야 된다는 건데 요거를 하면서 이제 그 곁다리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얼굴이니까 이제 눈으로도 시야도 비슷한 증상. 그다음에 팔도 그렇지만 다리도 이게 갑자기 안 올라가거나 힘을 주고 싶은데 안 달릴 때와 마찬가지고 입에서 일어나는 거는 말이 어눌해지는 것도 있지만 구토. 그것도 그냥 구토가 아니라 갑자기 꽉 하고서 이렇게 못 참을 정도로 나오는 구토는 이제 뇌압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그다음에 균형이 안 잡혀서 한쪽으로 걸어가는데 계속 한쪽으로 이렇게 쏠린다든지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그래서 요 패스트에 해당하는 거는 마지막 타임이 중요하기 때문에 빨리 응급실로 가셔야 되고 아마도 큰 병원 응급실이 요즘은 이런 그 뇌 쪽하고 심장 쪽 위주로 아마 대부분 조금 바뀌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중증 응급을 위해서 그것도 이제 그 몇 시간 내로 빨리 했을 때 이제 확 달라지는 그런 거고 그래서 오히려 다른 분들이 조금 불편하긴 하죠. 약간의 경한 뭐 소화기 계통의 응급질환이나 이런 게 조금 푸대접받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도 이건 죽고 사는 문제니까 빨리 잘 하시라는 거. 근데 이제 일어났는데 이제 뭐 이렇게 한쪽이 돌아가 있거나 이런 안면신경마비나 눈 밑에가 이렇게 약간 뭐 피곤할 때 이렇게 떨리고 뭐 이러는 거는 괜히 그 퉁으로 오인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또 다른 문제. 양성 그러니까 이렇게 심한 질환이나 양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패스트는 주로 힘 빠지는 그 모터라 그러죠. 우리 모터하고 센서리 그 운동신경과 감각신경 그 중에 이제 차이 나는 거를 얘기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지난번에 중요한 건데 복습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전 시간에 했던 거 주치의 같이 지금 대통령 주치의도 가정의학과 교수님이라고 얘기하면서 했고 주치의를 가져야 되는 이유 중에 제일 큰 거는 지금 우리 여태까지 잘못된 의학 상식 나왔듯이 네. 이 본인이 자꾸 판단하고 이렇게 AI 가지고 이렇게 검색하셔서. 네, 그렇게 하고 하면은 이게 손해가 훨씬 더 많습니다. 특히 AI도 우리가 진단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이 봤을 때 이게 큰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는 그냥 뭐랄까 초보 단계에서 그거를 그냥 쓰면은 굉장히 오해도 될 수 있고 이 자체가 버릴 게 있고 이렇게 취할 게 있는데 그거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투자 선택이 좀 일반 입장에서 좀 어려운군요. 굉장히 네. 어렵죠. 얘가 얼마나 더 발전할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거가 궁금할 때는 그 주치의를 찾아가서 상의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이런 거는 골다공증, 비만 이런 거를 한 군데서 계속 하다가 또 무슨 큰 문제가 생기면 그 선생님이 소개시켜 주는 데 가가지고 또 같이 하고 그래야 다시 돌아올 때도 이게 연결이 되잖아요. 정보 공유가 또 되니까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주치의를 갖고 뭐 대통령이나 뭐든 이제 재벌만 갖는 게 아니라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동네 의사 선생님 중에서 친절하신 분 그리고 이렇게 잘 설명해 주시는 분을 찾아가지고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건강검진 뭐 주로 췌장이나 뭐 이런 걸로 오해하시는 분 뭐 3, 4개월 전에 네. 종합검진 했는데 이제 그다음에 췌장암 진단 받고 1년도 안 돼서 돌아가셨다 뭐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건강검진 뭐 해볼 하나만 아니냐 아니면은 뭐 거기서 오진한 게 아니냐 뭐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사실 건강검진은 이제 만능이 아니고 이제 최선을 다한다는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는 안전운전하는 거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안전운전을 우리 하면은 사고도 훨씬 덜 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사고 날 수는 있는 거죠. 예, 어떻게 하는데 그거 이제 그 정도 확률로 어쩔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예. 그래서 건강검진 만능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던 게 계속 보셨던 분들은 기억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법은 그때 이제 비행기에서 사고 있을 때 여러 명이 가가지고 이제 잘 이제 일단 응급 조치를 하고 그랬었는데 그게 이제 잘못 할 때는 형사적 책임 같은 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의 의사 선생님들은 그렇게 팍 뛰어나가 가지고 뭐 하기에 조금 부담을 갖는 분도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제 그거를 좀 바꾸는데 이제 여기 시청자분들께서도 좀 도울 수 있는 부분을 도와달라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사실은 지방 선거 때까지는 다 국회의원 분들이 바쁘실 테니까 지방 선거 끝나면 제가 바로 그 보건복지위원회 쪽 선생님들한테 국회의원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번에 그 투표함 일어나는 바람에 아직까지 그런 정신이 없어요. 네, 아직까지 그런 소리가 약간 귀에 안 들어오실 타이밍이라 아직까지 얘기 못 하고 있는데 이제 그거 끝나면은 바로 말씀드려서 좀 잘 돼서 비행기 타는 우리나라 국민들도 좀 안심하고 좀 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꼭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저희가 좀 이번 주 내용 좀 그렇죠. 살펴보는 이제 거죠. 새로 하는 것 중에 지금 오늘을 포함해서 진료실에서 이제 저한테 이제 여쭤봤던 분들 그거를 잠깐 얘기하고 질문 받도록. 조금만 기다리시면 저희가 요 내용만 다루고 바로 질문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굴이 노랗다고 와가지고 한 달 걱정을 하고 간이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신 분도 있는데 이제 동네에서 했더니 괜찮다 그러면서 근데 황달 수치는 조금 높긴 한데 뭐 괜찮다 이 얘기를 듣고 이제 또 확인하러 오셨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우리 황달 때 얼굴 노랗게 될 정도면은 그건 굉장히 심한 중증 단계인 건가요? 황달이죠. 예, 얼굴하고 이런 피부를 뚫고 그 노란색이 나올 정도면은 굉장히 그건 황달이 심한 거고 보통 약한 황달은 어디를 보면 알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그 여기 흰자위죠. 눈의 흰자. 아. 그러니까 여기는 이 하얗기 때문에 이제 노란 저희가 금방 나타날 수 있습니다. 피부보다 훨씬 더 빠르게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눈이. 여기는 얇잖아요. 점막이고 그래서 나타날 수 있어서 보통 이제 요즘은 그런 분들 많지 않은데 옛날에 B형 간염 우리나라 많을 때는 이제 간경화 분들이 많으셔서 그런 분들이 이제 황달 수치 이제 우리가 피 검사로 해서 하기도 하지만 그때는 피 검사도 늦게 나올 때였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눈 이렇게 보고서 황달이 심해지셨나 뭐 이런 걸 확인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황달기는 이제 그걸 보는 거가 맞고 얼굴이 노란 경우는 오히려 황달보다는 빈혈이 더 많습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비타민 A 과다증이나 이럴 때인데 그건 많지 않기 때문에 주로 빈혈일 때 얼굴이 그러니까 노랗다기보다는 우리가 누렇게 뭐 떴다 뭐 이렇게 하듯이 좀 약간 병색처럼 보이면서 얼굴이 누런 분은 그 황달 의심보다는 그 빈혈을 오히려 저기 해야 되죠. 그리고 청소년기 또 특히 여학생들 그 음식 또 편식하면서 잘 안 먹고 막 이렇게 날씬한 몸에 유지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도 별로 그런 분들 중에 이제 얼굴 노랗게 되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또 생리도 시작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출혈도 좀 있고 이렇게 됐을 때 또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노랗다고 황달은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빌리루빈 수치가 이게 이제 건강 검진하다 보면은 저게 조금 높다 그래가지고 걱정하면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황달기가 있는 것 같다고. 간소상이 있는 건 아닌지. 네, 근데 이제 다른 수치들이 다 괜찮고 그 빌리루빈이라는 수치만 뭐 보통 1.2까지 정상인데 뭐 1.5, 뭐 2.0, 뭐 요 정도로 살짝 높은 그런 경우는 간 기능하고는 전혀 관계 없는 양성 질환일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 이름이 붙어 있는 길버트 증후군이라고 그 사람이 이제 발견한 건데 그건 이제 전혀 평생 간에 무슨 이상이 생기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저거 빌리루빈 수치만 조금 높게 나오는 거라서 건강 검진하다 보면은 그게 유병률이 꽤 돼요. 태생적으로 그냥 높으신 분. 예, 그렇죠. 그렇게 있는 거고 실제 기능하고는 관계 없는 거고.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은 처음 한 번은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한번 보이겠죠. 그렇지만 거기서 이제 길버트 갔다 이제 뭐 의미 없다 이렇게 하면은 그냥 그다음부터는 그냥 이상소견이라고 나와도 특별히 신경 안 쓰면 됩니다. 그래서 검진할 때 가끔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어제도 오셨는데 빈혈이 있다고 그러고 오셨는데 사실은 이제 빈혈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이분은 그러니까 어지럽다는 걸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뭔가 핑 돈다 이런 느낌. 어지럼증이 있을 때 꼭 빈혈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빈혈은 사실은 그 피 속에 헤모글로빈이라고 산소를 운반하는 그거가 부족한 거를 보통 이제 빈혈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냥 어지럽다는 말씀인데 저렇게 이제 하셨던 것 같고 그리고 빈혈하면 어지럼증 보통 생각을 하는데 빈혈의 첫 번째 증상이 사실 어지럼증은 아닙니다. 그럼 어떤 건가요? 제일 처음 나타나는 증상은 운동 시 호흡곤란이에요. 뭐 호흡곤란이라는 게 숨이 빨리 가쁘거나 그런 건가요? 네, 숨이 빨리 가쁘고 이렇게 되는 건데, 평소에 이제 뭐 조깅도 하고 이랬던 분이 이제 조깅 아무 문제 없는 거리를 조깅했는데 이렇게 숨이 차진다든지 아니면 그냥 가정주부가 그냥 집안일 했는데 이상하게 힘들고 숨이 차지고 또 쉬어야 된다든지 이런 게 이제 빈혈의 제일 첫 번째 증상이죠. 어지럼증이나 이런 것보다 일반적으로 좀 힘든 일을 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너무 힘들어진다면 그게 좀 빈혈의 초기 증상일 수 있다. 네, 평소에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빈혈은 보통 이제 가임기 여성분들은 이제 생리라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빈혈에 굉장히 뭐 이렇게 잘 걸리는 그런 체질인 거죠. 그 기간 동안은. 근데 그래서 이제 건강검진 같은 거 이렇게 했을 때 그냥 가임기 여성이 빈혈로 나오면은 그 철분
그 저장철 뭐 이런 걸 같이 봐가지고 그냥 철분을 드리거나 뭐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이제 남자가 빈혈이 갑자기 생기거나 이제 폐경 훨씬 진한 그 여성분들이 생겼을 때는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어디선가 피가 새고 있을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뭐 합성이 덜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가임기 여성은 다 괜찮고 청소년기는 또 괜찮은데 다른 부분에 남자분 장년의 남자라든지 폐경이 훨씬 진한 여성분들이 빈혈이 생기면은 원인을 꼭 찾아야 돼요. 단순히 빈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좀 중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찾아보고 특히 제일 먼저 이제 아래 위 내시경 해서 피가 새는 데 있나 보는 것부터 해서 뭐 합성이 잘못된지 뭐 이런 거까지 좀 봐야 되니까. 예. 그리고 오늘도 제가 들은 얘기인데 환자분들께 예. 그래서 자기가 이제 건강 이제 염려를 하시면서 오신 거예요. 요즘 단계 너무 땡긴다고. 네. 예. 그래서 단 거 먹어서 뭐 당뇨 걸리는 게 아니냐고 했는데 사실은 단 거 먹으면 당뇨 걸리는 건 아니죠. 당뇨는 여러 가지 원인이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특히 단 거를 드시면은 뭐 살은 더 잘 찔 수가 있고, 예, 그리고 많이 먹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뭐 이제 잉여 칼로리가 많이 남으니까 이제 당뇨 걸릴 확률은 좀 높아지긴 하겠죠. 근데 단 거 많이 먹는다고 꼭 당뇨가 생기는 건 아니고요. 당뇨는 보통 뭐 약간의 유전적 요인 좀 있는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체중이나 뭐 이제 그런 거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든 하여간 인슐린 분비가 좀 덜 되거나 아니면 인슐린이 나와서 활동하는데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그러죠. 그런 걸 이제 높이는 그런 거가 있으면은 그리고 그게 장기간 지속되면은 이제 당뇨를 걸리는 걸로 돼 있죠. 근데 요즘은 이제 우리 그 당뇨 전 단계 이런 때도 검사가 잘 되니까 그때 그런 정도 되면은 이제 굉장히 주의하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예방도 좀 가능할 테니까 예. 그렇게 하시고 단 거 드시는 거에 대해서 뭐 그렇다고 단 걸 많이 드시라는 게 아니라 드시면서 걱정하셔도 되고 특히 무슨 저 생일 파티 같은 데서 이제 케이크 조금씩 나눠 먹는데 그렇죠. 그런 데서 또 티내면서 뭐 이렇게 나 안 돼. 그렇게 하실 필요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뭐 많이 드시라고 장려하는 건 아니고 많이 먹는 게 뭐 좋진 않지만 이것이 네. 꼭 당뇨와 직결되는 최고의 원인 이런 건 아니다. 이렇게 그렇죠. 이해하면 좋을까요? 네. 그러니까 그냥 그런 경우는 드셔도 된다. 이제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좀 질문 들어온 거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가장 먼저 올려주신 분이 이제 박기용 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목감기로 인해 항생제를 먹고 계신데 지금 당뇨도 있고요. 근데 갑자기 눈도 붓고 손이 붓는데 이게 항생제 때문인 건지 뭐 다른 원인인 건지 조금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예, 이거 없던 증상이 그 약 드시고서 뭐 바로 생겼으면은 약 때문일 확률이 뭐 많은 거죠. 근데 아마 목감기면은 항생제도 있지만 그 소염 진통제 같은 거 네. 같이 드실 수 있는데 오히려 붓는 거는 소염 진통제가 범인일 확률이 더 많습니다. 네, 소염 진통제가 원래 조금 붓기 민감하신 분에는 붓기가 있는 거고 저거는 일단은 목감기로 항생제랑 그런 약 먹는 거 저는 별로 이렇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뭐 많이 괴로우셨으면 모르겠지만 감기는 보통 바이러스 감염이기 때문에 사실은 항생제가 꼭 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게 이제 2차적인 세균 감염이 의심되는 소견이 있으면은 보통 항생제를 쓰시는데 요즘은 조금 오남용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항생제는 뭐 이렇게 크게 권할 만한 여기는 아니고 소염 진통제 보통 이제 짧게 쓰실 텐데 그때 붓거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걸 범인인지 알아보는 거는 나중에 끊으면 좋아지는 게 그 1차로 의심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원칙적으로는 다시 먹어서 또 생기면은 그게 이제 범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실험적인 거고 지금 그거 확인하려고 일부러 또 유발할 필요는 끊고 없으니까 그냥 바로 생기셨으면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하시고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항생제, 소염진통제 그렇게 감기에 그냥 꼭 써야 되는 적이 아니니까
중간에 끊어 보시고 그러고서 결과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조금 목감기로 인해 약을 드신 직후에 갑자기 이런 증상이 나타났다면 약이 원인일 가능성이 좀 높고 그렇죠. 그 중에 항생제와 소염제 중에서는 소염제가 조금 더 확률이 높다.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한번 끊으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괜찮아지시면 이게 요것 때문이었구나 한번 그렇죠. 생각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구영희님 질문 주셨습니다. 나의 뚜보 나의 나나님이 먼저 질문 주셨네요. 네. 고혈압 약은 검사를 하면서 바꿔가며 먹어야 하는 게 맞나요?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처음에 이제 그 전 단계 검사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혹시 2차성 고혈압이 아닌가 뭐 이런 검사를 해봐서 그리고 동반 질환 내가 뭐 천식이 있으면 천식하고 같이 있는 고혈압 환자는 쓰면 안 되는 약이 있고 콩팥이 좀 안 좋거나 단백뇨가 있는 고혈압 환자는 또 이 약을 써야 되는 게 있고 뭐 이렇게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검사를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처음에 검사를 뭐 심장, 신장, 뭐 폐 이런 거 검사를 쭉 하고 피 검사, 소변 검사를 한번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뭐 당뇨가 같이 있는지 뭐 여러 가지 동반 질환까지 다 봐서 그때 이제 고혈압 약의 종류를 결정합니다. 종류를 결정하고 그다음에 처음 혈압이 얼마나 높았는지 이거를 봐서 강도를 그다음에 결정하죠. 약의 종류를 결정하고 요 약을 얼마만한 강도로 쓸 거냐 이제 그거를 결정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은 처음에는 좀 짧게 보죠. 그래서 드셔보시라 그러고 부작용 없는지 잘 떨어지는지 그거를 보려고 처음에는 좀 짧게 보지만 그렇게 해서 괜찮으면은 그냥 그 약을 쭉 쓰시면서 가정혈압 제가 몇 번 강조했지만 가정혈압을 재보면서 가정혈압이 괜찮은지 부작용이 있는지를 그냥 몇 달 간격으로 그냥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하고 뭐 6개월이나 1년 정도 됐을 때 또 피검사나 소변검사 이런 거 한 번씩 해보면서 괜찮으면은 그냥 쭉 가시는 게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나이 들면서 혈압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혈관이 노화되면서 점점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서 처음에 한 알 먹던 게 나중에 이제 더 올려야 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때는 보통 그 용량을 2배로 하는 것보다는 다른 그 약을 섞어서 시너지 효과라고 그 상승 효과죠. 그러니까 두 개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1 더하기 1이 2.5 이렇게 되는 상승 효과가 있는 혈압약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같이 쓰시면 되고 요즘은 또 그런 거가 이렇게 붙어 있는 약들이 많아요. 한 알로. 그래서 약 2알 드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좀 거부감이 있어도 많이 먹어야 되나? 한 알인데 이게 2개 섞여 있는 걸 드리면 좀 낫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계속 검사하면서 계속 바꿔야 되는 건 아닙니다. 막 스타틴 같은 거랑 뭐 에즈티맵 그거 섞는 것처럼 약간 복합제로 나오는 그런 게 있는 그렇죠. 거예요? 네, 복합제가 혈압약도 많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네. 혈압약하고 스타틴 복합제도 많고요. 네. 결국은 좀 검사를 하면서 무조건 바꾼다는 게 아니라 그렇죠. 좀 약의 반응성을 보고 괜찮으면 유지하고. 예, 조금, 그리고 네. 그게 안정적이면은 그 간격이 뭐 한 1년 이렇게 돼도 됩니다. 고혈압 약만이라면. 근데 뭐 다른 약, 당약, 콜레스테롤 이런 게 같이 있으면은 더 간격이 좀 줄겠죠. 결국은 좀 검사를 하면서 바꿔가면서 먹는다기보다는 검사를 하면서 또 주치의 예, 그 판단에 결과에 맞게 따라서. 그렇게 좀 바꾼다. 뭐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구영희님께서 가끔 머릿속이 소름 끼치는 느낌이 들 때가 있다고 하십니다. 뭔가 머리를 잡아당기는 느낌이 들고 그 순간이 아직 짧지만 그 이후에 또 아무렇지도 않은 느낌이 든다고 하는데 이런 증상은 좀 원인이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저도 궁금한데요. 머릿속에 소름 끼친다는 게 표현 자체가 좀 그런데 잡아당기는 것 같은 느낌. 보통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좀 어느 진료과를 먼저 방문하러 권하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편인가요? 그냥 일단은 그 주치의 선생님을 찾아가는 게 제일 낫죠. 예, 아. 이거를 본인이 생각해서 가면은 분명히 좀 이상한 검사 또 할 수도 있고 뭐 그렇죠.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지금 이렇게 우리가 전형적인 증상 이런 게 있으면 이 병에 가깝고 이런 게 있으면 이쪽에 가깝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약간 조금 더 히스토리를 더 해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뭐 어떤 때 일어나는지 뭐 주무실 때 생기는지 뭐 식사할 때 생기는지 뭐 이런 거랑도 좀 관계가 있을 것 같고 뭐 최근에 스트레스가 어떤지 뭐 이런 것도 좀 더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렇게 생겼을 때 딱 의심되는 그런 질환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럴 때는 두 번째는 이게 그 의사들이 그러니까 이게 뭔지는 잘 모르겠다고 할 때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이게 중한 질환일까 아닐까를 하는데 이거는 중한 질환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증상 자체도 그렇고 아주 짧고 금방 지나가는 이런 순간적인 거기 때문에 이게 어떤 다른 후유증을 일으키거나 놔두면은 뭐로 가거나 이럴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 관찰해 보시면서 몸 컨디션이 좀 좋아지는데도 계속 이러는지 아니면은 어떤 한두 가지 증상이 이제 오래 가는 게 시작되든지 이렇게 되면은 뭐 그 주치 선생님 한번 찾아가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요 정도 증상에서는 그냥 컨디션을 좀 좋게 할 수 있는 본인의 컨디션을 좋게 할 수 있는 어떤 그 행동을 하면서 좀 계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증상만으로 봤을 때는 지금 뭐 심각하거나 빨리 병원 찾아가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예. 좀 더 상황을 좀 관찰하시면서 단서를 좀 찾아가신 다음에 주치분께 이제 상담을 한번 드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JK님께서 빌리루빈이 항산화효과가 있어서 길버트 증후군이 오히려 더 오래 산다는 말이 사실인가요?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저도 잘 모르는 건데 이거는 아마 사실이라도 연구가 뭐 한두 개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길버트 증후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별로 중요한 병이 아니라서 네. 그런 병은 연구를 별로 안 하죠. 그래서 그냥 그 관찰 연구만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그렇게 오래 산다 그래서 일부러 길버트 증후군을 만들 수도 없는 거고. 빌리루빈 씨 강제로 뭐 높여서 뭐 그런 건 아니니까. 네. 그냥 괜찮은 병이다. 그리고 이제 검진에서 나왔을 때 그냥 무시해도 된다. 그냥 그렇게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좀 교수님 생각에서는 조금 막 그렇게 유의미한 내용은 아닐 거라고 좀 보시는 그렇죠.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JK님 질문 답변 드렸고요. 나이뚜브 나나님께서 하나 더 질문 주셨습니다. 40살 전에 폐경이 되셨다고 하는데 이게 좀 큰일 날 문제인지 아니 좀 그렇게 큰일까지는 아닌지 좀 조언을 구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목표하고 있는 바가 뭐 이런 거에 따라서도 이제 좀 차이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그럼 일단 뭐 자식이랑 다 이렇게 저기를 하셨거나 뭐 아니면 뭐 미혼인데 뭐 그런데 별로 생각이 없거나 이렇게 하면은 그쪽으로는 큰 문제는 아니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그 자식도 아니고 그냥 그 생리가 가지고 있는 나머지 그 생리학적인 우리 몸의 어떤 이득이나 이런 거에 대한 건데 사실 생리가 끊겼다는 거는 그 끊긴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난소의 기능이 많이 약해졌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40살 전이면은 그러니까 아마 요즘에는 뭐 35세 전에 하면은 조기 폐경으로 아마 여기를 할 겁니다. 근데 그럴 경우에 이제 그 우리가 보통 한 뭐 45세 그 전후로 해가지고 이렇게 되고 좀 이렇게 개인 차이는 있지만 그럴 때까지 여성 호르몬이 우리 몸에서 하는 그 좋은 그 작용들이 있거든요. 네. 뭐 그 혈관 노화를 낮춘다든지 뭐 여성성을 더 키운다든지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위해서 저 정도면은 아마 그 산부인과 선생님하고 상의하면서 그 호르몬제나 이런 거를 조금 복용하시는 게 그거를 좀 권해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일찍 더 이렇게 됐는데 뭐 병 때문에 그러신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이렇게 돼서 조금 더 가는 게 전체적인 건강에는 좋으실 것 같은데 지금 이미 근데 나는 뭐 40살 전에 폐경이 끝났지만 지금 이제 이미 50몇, 60몇 이렇게 되셨으면은 지금 새로 뭐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50 이전 요때시면은 저거를 한번 호르몬 보충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출산 계획이 없다면 그런 측면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뭐 폐경이 된 지가 갑자기 얼마 안 되셨다면 한번 상담 받아보시는 것도 그렇게 해서 조금 권합니다. 네, 권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JK님께서 피타바스타틴은 당화혈색소를 안 올린다는 말이 사실인가요?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저거는 그 지금까지 나온 그
임상 연구. 네. 지금까지 나온 임상 연구에서 아직 그걸 확실히 올린다는 게 안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조금 올렸는데 네. 일부에서 그러니까 전체 그냥 일부에서는 올렸는데 이제 그게 통계적인 의미가 안 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통계적인 의미라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일관되게 이상 우리 조금- 요즘 선거에서 많이 하잖아요. 뭐 오차범위 내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이게 다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피타바스타틴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살아남아 있고 나머지 스타틴들은 조금 당뇨 환자 비율을 좀 올리거나 당뇨 소지가 좀 있는 사람에서는 조금 더 혈당을 올리거나 이런 거는 밝혀져 있긴 합니다. 근데 권유하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득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이분 당뇨 환자에서도 쓴다는 거죠. 당뇨 환자에서는 스타틴을 더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보통 LDL 그 나쁜 콜레스테롤 레벨 측정할 때 이제 보통 사람을 130 옛날에는 130 미만, 뭐 당뇨 환자는 100 미만 이렇게 했는데 물론 서양 자료지만 서양 자료에서 나오는 거는 당뇨 환자는 더 낮추자고 돼 있지. LDL 70 미만으로 낮추고 일반 환자들도 이제 130 기준이 아니라 늘 말씀드리지만 the lower the better. 그러니까 사람마다 감수성의 차이는 있지만 굳이 뭐 반알 먹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부작용이 없는 이상. 네. 부작용 때문에 그렇게 줄이는 건 좋지만 이거 너무 많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줄일 필요는 없다는 얘기.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질문이 좀 몇 가지 추가가 들어왔는데요. 예. 깨금이님께서 혈압약을 복용 중이신데 여름만 되면 땀이 많아져서 혈압이 떨어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약을 바꿔야 할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땀이 많아져서 혈압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 여름 되면은 혈관이 확장이 되죠. 더우니까. 네. 그래서 혈압이 누구나 조금씩은 떨어집니다. 근데 이제 그게 차이가 확확 나는 분이 계시고 네. 그냥 차이가 안 날 정도로 있는 분들은 대부분이고.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은 차이가 좀 저 있으시군요. 같은 경우는 여름하고 겨울하고 혈압약을 조금 다르겠습니다. 교수님께서요. 예. 그러니까 네. 그 저런 분들 처방할 때는 아. 그래서 그런데 저런 분들은 이제 특징이 본인이 잘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약을 처방을 할 때 이제 상의를 해서 요 정도 그러니까 조금 어떤 약을 뭐 이틀에 한 번씩 더 드시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잘 개인화, 개별화 시켜서 조금 바꿉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혼자만 그러신 게 아니라 몇 분 꽤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여름이나 겨울에 혈압약을 조금씩 조절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럼 만약에 깨금이님께서 지금 좀 하나만 드시고 계시다면 이거를 좀 주치 선생님께 고민을 좀 말씀드리면 되는 걸까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처방하신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셔야 되는 거고 네. 왜냐하면 혈압이 지금 얼마까지 떨어지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재서 뭐 100에 60으로 떨어졌다 이런 거는 이제 큰 의미는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내가 원래 겨울에 120에 60, 70, 뭐 120, 80 유지하고 있었는데 여름이 되니까는 똑같은 약 먹었는데 100에 60이더라. 뭐 이런 거 가지고 하실 필요는 없고 진짜 뭐 이렇게 약간 핑 돈다든지 뭐 이런 증상이 있으면은 이제 그거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개별화 전략을 좀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죠. 작은 차이가 아니라 좀 의사들이 보기에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그러니까 증상이 경우, 있는 증상이 있는 경우. 그런 경우가 주로 해당됩니다. 알겠습니다. 깨금이님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유저 EB2MB님께서 고등학생 딸아이가 한쪽 팔에 힘이 없고 손에도 힘이 없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팔꿈치 부딪혔을 때 찌릿한 느낌이라고 했는데 감각이 없다, 힘이 빠졌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하셨고요. 3일째 이런다고 하십니다. 이런 게 혹시 뇌졸중 이런 거는 아니겠죠? 거북목이 심한데 목 디스크일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 현저하게 진짜 힘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본인 쪽으로 당겨 보세요. 이런 거를 이렇게 해서 진짜 힘이 빠지는지를 좀 봐야죠. 그냥 내가 힘 빠진다 이런 거면은 큰 저기가 아닐 확률이 많은데 진짜 이렇게 당기는데 확 당겨오거나 자기가 힘 주고 싶을 때 안 좋다 그러면은 그거는 병원을 한번 가봐야 되는 그런 거고 지금 나이로 봤을 때 뭐 뇌졸중이나 이런 건 아니지만 또 아주 드문 뭐 그런 질환도 있고 근데 이건 뇌졸중이 의심되는 그런 증상은 아닌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팔꿈치 부딪혔을 때 짜릿한 느낌은 그거는 올 수 있는 거죠. 여기 특히 요 안쪽 팔의 안쪽 팔꿈치 쪽
이건 거기 척골신경이 지나가는 데라서 거기로 잘못 이렇게 하면은 짜릿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 정도의 그 충격으로 그 밑에 부분 뭐 신경이 망가지거나 그럴 정도는 아니거든요. 약간 뭐 평소에도 이렇게 한쪽 팔에 힘이 없고 손에 힘이 없다고 하면은 뭐 뇌졸중은 아까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고 예. 좀 병원을 가보면 되는 걸까요? 그리고 저 나이에 네. 목 디스크도 그렇게 흔하지는 않죠. 네. 아마 부딪힌 다음에 그 밑으로 감각이 조금 덜 되거나 이렇게 하는 것 정도는 괜찮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거를 하는데 진짜 힘이 안 쥐어진다? 이렇게 됐을 때는 병원을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렇게 뭐 방금처럼 해봤는데도 진짜 힘이 안 들어간다. 그렇죠. 그런 경우에 그거는 병원 이상한 거고 그냥 힘은 이렇게 다 땡기고 이거 다 할 수 있는데 본인이 그냥 느낌으로 그런 정도면은 조금 두고 봐도 괜찮겠죠. 알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침돌이님께서 50대 이후에도 정상 체중으로의 체중 감량이 가능하긴 할까요? 여기저기 몸이 쑤셔서 젊을 때만큼의 운동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네. 뭐 가능하죠. 네. 근데 이제 이제 근육량 유지해야 되는 거가 이제 또 50대 이후에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단순 체중만으로 우리 체질량 지수나 이런 것만으로 그냥 평가하지 마시고 본인 뭐 간단히 할 수 있는 것들 있죠. 우리 검사 그런 거 해서 그 몸의 근육량, 체중량의 그러니까 지방량의 비율이나 이런 걸 좀 따지셔서 진짜 과체중에서 우리가 엄격하게 얘기하는 그 정상 체중으로 빼야 되는지부터 판단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인바디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네. 네, 그런 거를 뭐 한 번만 해서 결정할 건 아니지만 좀 해봐가지고 내가 이렇게 진짜로 그 정상 체중 굉장히 빡빡하거든요, 사실은. 네, 그 나이 들면 그거 유지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저도 과체중이더라고요. 글로 옮겨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이제 결정을 하고 대부분 지금 저 나이에서는 그런 꼭 정상 체중으로 가는 것보다는 근육량을 유지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피 검사 결과에서 자기의 그 당이나 뭐 이런 나머지 그 혈관 건강에 대한 것들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런 거를 봐서 결정을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결국 뭐 체중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예, 좀 전체 근육량이나 건강에서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네, 베이농님께서 LDL 수치가 160이 넘는데 약을 먹어야 되는 건가요?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이제 160이 넘을 때는 이제 뭐 따져봐가지고 160도 뭐 한 번이 아니겠죠. 이제 몇 번 했는데 평균이 이렇게 그렇게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따지는 방법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 식이 있는데요. 약간 서양 사람들한테 이제 있는 거 있는데 그 식에다 이제 집어넣어 가지고 수치를 네, 수치를 키 몸무게 이제 LDL 수치도 넣고 HDL 수치도 넣고 뭐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그러면 향후 10년 내 이거 발생률 뭐 이런 거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10%가 넘게 나오면은 그건 꼭 드셔야 되는 거고 네. 이제 뭐 5 내지 10% 이런 거 나오면은 이제 다른 거를 또 고려해서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거가 하나 있고요. 근데 그거보다는 우리가 그냥 쓰는 거는 그냥 따질 수 있는 조건인데 일단 여성분 같죠? 성함이 베이녹님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성분이면은 이제 55세가 넘으면은 이제 위험 요인이 하나 들어가고 나이. 네. 네, 그다음에 HDL이라고 좋은 콜레스테롤이 또 낮으면은 그게 위험 요인 들어가고 네. 그다음에 당뇨 있으면 뭐 그건 당연히 위험 요인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또 가족력이 있습니다. 가족력. 갑자기 돌아가시거나 심근경색의 가족력이 있는지 직계 가족력인데 그것도 그분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남자는 55세 이전에 그러면 이제 갑자기 일찍 돌아가신 걸로 되고 뭐 이런 걸 이제 따져봅니다. 따져서 그게 혈압 뭐 이런 거 따져서 2가지 이상이 넘으시면은 드시는 게 원칙이고 아니면은 조금 비약물요법 이런 거를 또
또 해볼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냥 뭐 주치의 선생님이나 뭐 의원 뭐 이런 데 가면은 바로 그 판단을- 선생님들은 그거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네. 네, 그냥 바로 권하든지 뭐 조금 한 번 더 해보자든지 아마 그 바로 답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 뒤로 남겨주신 댓글이 참 이게 좀 일반인 분들이 많이 가지고 계신 생각 같은 게 고지혈증이 어떻게 보면 지방과 관련된 좀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예, 저체중인데 왜 내가 고지혈증인가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예, 요거에 대한 답변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안타깝게도 그 콜레스테롤은 체중하고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거거든요. 그 혈관을 만드는 것도 되고 여러 가지 지질 대사에 필요하고 호르몬들 만드는 데도 쓰이는 그 아주 중요한 그 화학물인데 근데 이게 넘쳐가지고 그 혈관에 많으면은 혈관의 노화를 이제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는 근데 또 중요한 거는 먹어서 생기는 거는 한 40% 정도밖에 안 되고 네. 간에서 생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채식주의자도 콜레스테롤 약 드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안 먹는데 간에서 왕창 만들어내는 체질이면 어쩔 수 없죠. 드셔야 되고 어떤 분은 맨날 고기만 먹는데 아니죠. 약을 안 드셔. 그건 간에서 엄청 또 분해를 또 잘하는 분이니까 그거는 저 DNA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억울해도 할 수 없어. 그런 건 많잖아요. 우리 많이 먹어서 금방 살찌는 사람 맞습니다. 있는데 어떤 사람은 있고 라면 먹으면 아침에 붓는 사람인데 뭐 안 붓는 사람도 있고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거고 체중 신경 쓰지 마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위험 요인 그거만 판단하셔서 그게 2가지 이상이면은 약 드실 거를 권합니다. 저도 베이농님 마음은 참 이해가는 게 사실 저도 되게 마른 편이지만 콜레스테롤 LDL 173, 180 나와서 약을 지금 먹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야죠. 체중과 크게 상관이 없더라고요, 정말.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한번 교수님 말씀대로 진료 한번 받아보시고 판단하에 약을 복용하시는 걸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10분 맞다 보니까 오늘 내용이 끝나서 네, 남은 벌써 내용은 끝났나? 저 52분이라서 저희가 슬슬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오늘 선우선 교수님과 함께 이런 내용들과 여러 가지 질문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저희가 이 내용 못 나눴으니까 마지막 인사 말씀만 부탁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초반 복습할 때 조금 강조드렸지만, 지금 뭐 AI가 좋다고 그래서 AI나 아니면 스스로 생각하는 거, 그리고 미장원에서 듣는 얘기, 옆집 애는 어떻더라, 이런 거 가지고 본인의 그 소중한 건강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꼭, 궁금한 거는 주치의 선생님하고 상의해서, 그러니까 주치의를 만드는 게 먼저 중요하겠죠. 그만큼 자기를 많이 알리고 자기랑 자기 가족을 알고 있는 사람이 좋으니까 그런 선생님을 만드시고 그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그런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본인 혼자 하거나 지금 이 셀폰으로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오늘 그럼 마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시간이 다 돼서 저희가 여기까지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워낙 또 정보가 많은 시대다 보니까 잘못된 정보도 정말 많잖아요. 네. 좀 올바른 정보를 통해서 건강을 좀 오랫동안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해 주신 선우선 교수님 감사드리고 많은 질문으로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도 모두 감사드립니다. 저희 7시 물병 이야기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